자, 중편 시작하겠습니다. 3강 중편. 일본의 예산 정책 과정, 예산 결정 과정. 어, 재정의 기능. 예산이란 그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이제 예정된 계획을 말합니다.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 관련한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걷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범위 내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승인받지 않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배운 용어로 조세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의회가 예결산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재정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원 배분의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의 기능은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재정의 기능은 첫 번째 이제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는데, 공공재 퍼블릭 굿, 공공재는 모두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공이 사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다 공공재죠.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유인을 낳습니다. 공공재의 공급은 사적 시장을 통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따라서 정부는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해서 이를 공공재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재정의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간다거나 도로를 간다거나 뭐 전력망을 확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또 상하수도 뭐 난방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반대로 민영화라고 하는데, 민간에 불할 경우에는, 또 민간에서 이걸 해라라고 사업을 줄 경우 민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요금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세금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요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정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및 재산세 등을 도입해서 그 고소득층과 자산가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층이나 무산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부과하거나 면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나가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 부분에 지출함으로써 사회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낙수효과. 낙수효과도 이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걸로 이제 복지에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그게 낙수효과죠, 사실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는 완전 고용의 실현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 불황기에는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무슨 그린 뉴딜, 뭔 뉴딜이라고 하는 그 뉴딜, 각종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사업인데, 이게 좀 황당한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 없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드셨겠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황계는 공공사업을 확대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감세를 행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반면,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호황기에는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증세를 행함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황도 너무 내버려 두면 이게 이제 급격히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 선에서 이제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가도 문제고 너무 안 돼도 문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시장에 끼인 거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 일본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작업은 신년도 예산이 성립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마 10월이나 11월에 그 예산 편성이 끝나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2020년도 예산 같으면 2018년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1월쯤에 2019년도 예산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20년도 예산 그러니까 편성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1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 과정은 각 성청의 성청 나가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조직별로 필요한 사업 규모를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서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요번에 필요한 예산이 이제 뭐 300억이다. 그러면 이제 300억을 어떻게 쓸 건지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보내는 거죠, 위로.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막 쳐냅니다, 이거를.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되는 거고. 어느 차원에서도 요구하는 측과 사정하는 측이 존재하며, 공방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정기관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의 주계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그 예산심의관과 뭐 그럴 겁니다. 성청 차원에서 각과 국의 예산 요구를 사정해서, 사정이라는 건 이제 조사해서 정한다는 건데, 정리하는 것은 대신 관방 회계과, 여기서 관방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이제 심의해서 이렇게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는 재무성의 주계국이고, 성청 차원에서 각과와 국의 예산을 이렇게 좀 조율해가지고 정리해서 교통정리해가지고 야 니네 요번엔 이만큼 요번엔 뭐 니네가 300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번엔 200억만 줄게 미안하다 대신 다음 내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한 500억으로 해줄 테니까 한 해만 좀 참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각 성청의 예산 요구안은 각위에서 결정된 계산 요구 한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어떤 그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그 전체 요구 한도, 거기서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수치가 있거든요. 올해는 어디까지 한다.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다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위에서는 정해놓은 금액은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재무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을 깎으려고 들고 이게 계속 공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예산에만 집중하면 다행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직 간의 그 어떤 그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냐 안 하냐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 조직은 많이 가져와야 된다 라는 걸로 또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조직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우리 체면이 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받아오는 게 어렵지 쓰는 건 쉬우니까 쓰는 거야 뭐 여기저기 가서 다 뿌리고 이러니까요. 각 성청의 예산 요구안은 8월 31일까지 재무성에 제출이 되고요. 재무성 주계국은 9월 초중순에 걸쳐 각 성청의 담당자로부터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 후 주계국 회의에서 조정을 거쳐서 재무성 원안이 작성이 되고 이것이 각위에 보고되고 각 성청의 이제 내부에 공시가 됩니다.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이제 부활 절충, 각 관련 의원들이 재무성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이게 소위 쪽지 예산이죠, 우리나라 치면. 나가 예산 분배 이해관계를 갖는 각종 이익 집단들도 나서서 진정을 한다든지 진정서를 넣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좀 적은데, 우리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예산 편성 처리되는 겨울쯤에 국회 앞에 가보면 별의 별 단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들 예산 좀 주라, 또는 우리 그 시민단체 지원금 좀 더 주라, 이런 식으로 그 국회의원들 그 사무실을 들락날락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의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뭐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푸시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쪽 지원금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오는 양반들이니까 이게 난감하죠, 의원들 입장에서도. 게다가 뭐 자기들 지역구 사람들도 또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커버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튼 이렇게 하여 확정된 예산안이 가기는 이제 내각회의, 그러니까 총리하고 각 부의 장관들이 앉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이 가기를 결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예산 편성 작업은 일단락된다. 보통 이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되면 어지간하면 국회를 통과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내각의 어떤 그 여당의 어떤 그 총재가 총리 대신이니까. 재무성의 조직 목표는 자신들의 자율성과 엘리트 관청으로서의 지위 및 관할 영역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전체 예산의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재무성은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허리띠를 좋아야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재무성의 어떤 그 권력,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건데,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힘을 과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뭐 잘 보여주면 힘을 과시해집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려하고 특혜를 주고 잘 보여주면 그냥 그 기관은 늘 저렇게 우리한테 많은 걸 주는 기관이지 무서운 기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재무성, 국가의 예산이나 국가의 살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떻게든 흑자를 내는 게 목표잖아요. 물론 뭐 흑자라기보다는 제가 왜 흑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원래 국가 예산에서 흑자라는 표현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딱 수익 대비 지출이 합계가 0이 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대부분 다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한테 이제 국채 팔아서 빌린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금액이 많아요. 게다가 거기 이자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채를 줄여야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부채를 줄인다는 거는 득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흑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무성이 더 이제 일본 재무성이 더 각 부처의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두둑에 잡는 거예요. 왜냐면 흑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낭비가 없어야 되니까.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각 성청과, 각 성청은 이제 각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뭐 국방부하고 뭐 검찰청 뭐 이런 국가보훈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재정 균형주의를 유지하려는 재무성 간의 지속적인 공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성청의 응원단으로서 자민당 정치가들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이는 자민당과 재무성 간의 공방전의 양상으로 변모해왔다. 일본 예산 편성 과정의 특징 중에 예산 과정의 특징은 증분주의적 결정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증분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실적을 인정한 위에 신규 예산 요구나 전년도 실적으로부터의 증액 요구에 한정해서 예산을 사정하거나 조정하는 결정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은 재정 지출의 삭감 가능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세출 총액의 증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늘어나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년에 썼던 실적을 인정하고 그 작년 예산보다 조금 더 늘려주는 거, 이걸 증분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슨 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고유명사가 돼 있다는 거는 그럼 깎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국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성청 종알주의는 증분주의적 예산 편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한문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풀어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청 종알주의는 뭐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관료제 할 때 소위 나와바리 이즘.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교육학과가 있고 뭐 사회학과가 있고 관광학과가 있을 때 야, 정형외과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지. 정형외과도 교수도 많이 뽑아야 되고 더 많이 필요하니까 정형외과 예산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면 관광학과나 그 신문방송학과 이런 데서 뭔 소리냐, 우리 과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 과를 더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남한테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못 갖겠다 이거야. 왜냐면 그러면 정형외과를 위해서 저희 신문방송학과가 예산의 한 5%를 삭감해서 정형외과 쪽에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늘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예산 총액의 증가분을 평등하게 분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무성으로서는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따라 예산 할당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남게 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러면 늘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재무성은 이거 깎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아 내려가는데 보통은 어떻게 깎냐 하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뭐 방위청 예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해당 부서가 작년도에 사고 친 거를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에 불이 났다. 해상자위대 배에 불이 났다. 그러면 니네 배에 작년에 불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깎아버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굳이 안 깎아도 되는데 그런 걸 찾아가지고 깎아낸다는 거죠. 이에 따라 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낭비적인 분야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누군 잘해주고 누군 못해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효율적인 예산 분배나 또는 선택과 집중 같은 그런 예산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다음. 일본의 정치 문화의 특징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 앞서 일본의 정치 문화는 합의를 중시하며, 왜냐면 누구 하나 독박서사 책임지는 걸 싫어하니까 상황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여기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감, 또 일본인들의 의식 저변에 협력과 단결의 필요성을 심어놓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인간의 본질, 또 일본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있고 단체를 위해서, 전체 조직을 위해서 게다가 이제 개개인별로도 스미마센 스미마센 이런 것처럼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거를 미덕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도 사람들이거든요.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요. 왜냐면 우리 같으면 뭔 배려야, 야 이 양반아,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난 이만큼 내 이득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약간 내지르는 경향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웃는 낯으로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늘 그렇게 본심이 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늘 쌓여 있어요. 이게 억눌려져 있다고. 내가 웃기 싫은데 웃어야 되고 배려하기 싫은데 배려 안 하면 좀 무례한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배려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까지 없이 누구 하나가 만약에 뭔 일을 했는데 독박을 쓰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요? 독박을. 내가 지금까지 희생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합의가 됐다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조직과 조직 간에 또는 구성원 간에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는 거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누구 한 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전체가 다 책임진다는 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뭐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나 이런 또 정부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 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 성명을 했다는 거는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본심이라고. 내가 사과했잖아. 더 이상 우리한테 뭐 책임지라 말아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눈판 사이에 그 PPT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PPT가 끝났고 지금 이제 이어서 할 부분은 그 근대 국제 질서와 외교 정책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일본 주변의 상황 그리고 일본의 이제 오래된 그 안보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제 근대 국가는 주권 국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이 일본의 외교 정책이나 안보 환경에 대한 걸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평화헌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평화헌법 개정에 관한 부분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바로 평화헌법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배경을 보면 일본이 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지 그리고 그게 일본 입장에서 왜 굉장히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약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려면 일본이 과거 어떤 안보 환경에서 어떻게 겪어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다는 거. 그 근대 국가는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행위자들을 이제 구속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진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자기 그 영토나 영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국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대 국제질서의 무정부적인 성격 주권 국가의 배타적 독립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모든 행위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진 소위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존재했느냐? 중세 유럽에는 소위 교황청이라는 게 있었죠. 교황청에서 종교의 힘으로 말 들어, 너 파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여러 군데 이제 식민지를 경영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합스부르크 왕가나 윈저 왕가 이런 것처럼 무슨 조카는 오스트리아 왕자고 뭐 무슨 이모의 딸은 뭐 프랑스 왕비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혈연으로 엮여 있으니까 이 어떤 그 혈연 관계 중심에 있는 프랑스가 만약에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또는 스페인이나 이런 데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양에선 그랬고, 그럼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냐? 아시잖아요. 중화 중심주의.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었죠. 다른 주변 국가들, 오랑캐를 포함해서 뭐 일본, 한국, 조선 또는 고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나라가 들어오면, 대제국이 들어오면 책봉과 이제 조공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서로 이제 의견 조율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국제법상으로 이제 하나하나 국가들의 주권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권 국가 영역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간섭을 하지 못한다. 근대 국제관계에서 협력이 힘든 이유는 뭘까?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 간의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어떤 그 위기의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인 이익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배신의 문제가 맞물려 있고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가장 유명한 건데, 이런 죄수의 딜레마니 뭐니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유튜브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작년부터 한미동맹,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어가지고 약간 미묘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 있죠. 이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전시작전권을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시에 작전권을 받겠다고는 했는데, 전시작전권을 받겠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6.25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미동맹의 규정상의 한미동맹은 원래 대등한 관계입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대등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은 미군 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 미국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한국군도. 뭔가 작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등하지가 않죠. 근데 이게 대등하냐 안 하냐가 사실은 가치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는 게, 미국은 일단 한국을 도와주러 온 입장이고, 또 미국의 전투력이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기체계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군이 쓰는 게 대부분 다 미군 무기고, 또 미국에서 뭐 기술에서 나왔거나, 근데 우리는 숫자가 작고 미국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사에서 오신 분들이 지사를 이렇게 지휘하는 게 맞아요. 솔직히 한국군 대장이 미국 무기체계 성능이나 기밀이나 이런 걸 모두 알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대장이 한국군 무기체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 규모가 있는데, 규모가. 게다가 운용하는, 전투 시에 운용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 한국전쟁이 휴전이 되고 나서 평시, 전시 모든 작전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제 겸직입니다. 주한유엔군 사령관 이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이런 직위로 이제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시작전권은 돌려받았고, 평화시 작전권이라 봐요. 별거 없으니까 평화시에 그냥 훈련하는 거 이런 거는 한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독자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작전권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뭐 주권 갖고 오듯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리얼하게 따지고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 또는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미군 대장이 야, 이 무기체계는 어디로 보내고 이 전투기는 어디로 보내고 뭐 좀 군함은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한국군이 저희가 지금 탄약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있는 거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 물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미군 대장이 지휘를 하면 그게 훨 낫죠. 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두 국가 간의 알력 관계가 뭐냐면, 전시작전권은 이제 돌려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전시작전권까지. 그건 오케이.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제 한국군 대장이 그 미군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존재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존재에서 예전에는 미군 대장 한 명이 오면 이 사람이 주한유엔군 사령부 사령관도 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도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도 겸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 중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한테 줬어요. 그럼 이 미군은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이랑 그 다음에 주한유엔군 사령부 사령관 직위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케이, 전시작전권 달라니까 주겠다. 그리고는 이 한국군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권한이나 시스템을 주한유엔군 사령부로 슥 옮겨 놓습니다. 어떻게 옮겨 놓냐면, 뭐 핵심 인력이 글로 가면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한미연합사령부하고 주한유엔군 사령부
소속된 인원들을 비교해 보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한 70대 30 정도로 지금은 60대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한 유엔군 사령부 쪽에 점점 이제 핵심 실무 인력들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독일, 뭐 영국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 출신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미국이 앞으로 이제 북한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그 동북아 지역에 이제 나토처럼 만들려고 한다. 이 안에 이제 호주도 끌어들이고, 왜냐면 이게 가능한 게 주한 유엔군 사령부 안에는 16개 국가가 들어있거든요. 나토 회원국 거의 모든 국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유럽의 몇몇 국가 빼고는. 뭐 프랑스, 영국, 호주 다 들어와 있어요. 게다가 당시 이제 소외 지원했던 일본, 그 다음에 의료 지원단 보냈던 독일까지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직을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동북아 나토로. 근데 우리는 이 계획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언론 검색해 보시면 미국이 한국을 약간 따돌리고 점점 이걸 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너 이거 봐라. 왜냐면 이 동북아의 나토는 북한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개입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연히 난리치겠지.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뭐 요번에도 그런 얘기, 종전선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종전협정, 저희 평화협정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끝내는 협정을 맺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지금은 휴전협정을 취했고 휴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전이라고 하는데 약간 멈춰 있다는 거죠. 플레이가, 전쟁이. 근데 이거를 완전히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내버린다. 국제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냥 별 개념이 없이 이걸 바라보면 뭐 휴전이나 정전이나 뭐 어차피 변하는 거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 지금 거의 한 7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70년 전쟁이에요. 국제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남한에 대포를 쏘고 천안함을 공격하고 뭐 연평도 포격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늘 하던 전쟁이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툴툴댈 수 있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보복을 한 해 만에 하더라도 툴툴댈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전쟁 때문에 들어와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이제 미국도 소위 말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거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기인을 한 주한유엔군 사령부,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전쟁이 끝나게 되면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바로 해체해야 돼요.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왜냐하면 놀랍게도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말은 유엔군 사령부라고 되어 있는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조직이 아닙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평화유지군이나 PKO나 또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다국적군이나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파견한 게 아니고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 벌어졌을 때 유엔에서 이게 최초로 유엔 설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땐 평화유지군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전쟁 규탄 결의하고 왜냐면 그 당시 한국도 또 북한도 저 유엔 공식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탄 결의하고 그 다음에 그 결의에 한 어중간한 자유우방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에 파병을 한 겁니다. 16개 국가가. 그래서 약간 탄생 자체가 약간 어정쩡한 겁니다. 공식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한정해서 뭐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는 건데 그 유엔군이라는 이름은 그냥 그래 써 그냥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냥 워낙 초기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한국 전쟁에서 종전 협정이 맺어져서 이제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는 바로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이게 종전 협정, 평화 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돼야 되는 거니까 동북아 지역에 뭔가 안보 협력체, 나토 같은 이런 걸 만들려는 미국의 꿈이 좌절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성격을 약간 나토처럼 운용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완전 해체해버리면 아예 없는 데서 제로그라운드에서 새로 만드는 거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난리치겠지. 니네 뭐하냐 지금 이렇겠지. 근데 지금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 우리 그저 한국전쟁 때문에 모여있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야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동중국해에서 호주 해군까지 불러다가 훈련을 막 합니다. 같이 그 이름으로. 그래도 중국이 아무 말 못해요. 왜냐면 지금은 저기 한국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왜 그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에 종전선언에 이렇게 왜 집착을 하냐. 첫 번째는 현 문재인 정부가 실적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외교를 잘했나, 경제를 성장했나. 초반에 북한하고 대화하던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평화협정 이렇게 맺어봐요. 그러면 한국 전쟁을 끝낸 정부가 됩니다. 그럼 일단 업적이 생기죠. 이건 이제 상징적인 문제고 또 하나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냐면 그 사실상의 평화협정인 사실상의 종전협정인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거든요. 종전선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까지 양보를 했죠. 종전협정을 안 하고. 뭐 종전선언이라도 빨리 임기 내에 되면 그거라도 실익으로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종전선언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냥 뭐 선언문일 뿐이니까. 본래 되려면 조약에 해당되는 협정을 맺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종전 협정이 맺어져서 이게 평화협정이 되고 한국 전쟁이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국 전쟁이 어제 종전 협정이 맺어져서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총 한 발도 못 쏩니다. 총 한 발도 못 쏴요. 만약에 북한이 휴전선에서 남한에 대해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뭐 예전에 연평도처럼 그런 일을 했다? 그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북한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동시에 이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때 그 서명했던 거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금 같은 상황은 총도 쏠 수 있고 대포도 쏠 수 있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면 끝인데 평화협정 맺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군사력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싫어하고 한국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이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이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이 주한유엔군 사령부라는 어떤 알토란 같은 이 단체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해체시켜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 행위자 간에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게 굴러갑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쯤인가 이런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독일하고 일본도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좀 공식화하겠다. 그래서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독일 쪽 장교들도 많이 좀 파견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거를 독일이 일부러 한국 쪽에 슬쩍 흘립니다. 한국하고 독일하고 국방부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미국이 그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파견하려는 독일 쪽 장교 그 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곧 통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뭔 소리냐 도대체?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때 독일 국방부 장관이 니네 몰랐냐? 미안하다. 아니야 이러면서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렸대요.
그러고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독일의 말실수처럼 보이지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실수 안 합니다. 독일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독일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독일군 인력들을 좀 보내라고 했는데 그건 인력도 보내고 돈도 내란 얘기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미국의 어떤 그 나토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한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밑에서 이렇게 지휘를 받아야 되냐.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일부러 한국한테 그 정보를 흘린 겁니다. 한국이 이거 듣고 빡쳐서 미국한테 항의하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무정부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근대 국제질서와 외교정책.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권 국가의 관할 영역 밖의 관계를 유리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일련의 계획 및 행동이라고 정의됩니다.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죠. 이 외교를 하는 거는 이제 외교부 그리고 국정원 이 두 군데서 이 소위 외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의 목표, 국익의 추구, 자국의 안전보장, 경제적 번영, 국제적인 위신이나 대외적인 영향력의 증대가 가장 대표적인 국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외교정책의 수단, 외교 교섭, 대외 원조의 제공, 뭐 경제적 제재 같은 거라든지, 또는 차관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군사력의 행사, 이런 등등이 이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이란 무엇일까? 국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거리가 있고, 그 다음 외교정책,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는 최종적으로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리얼한 현실주의에 극에 달하는 어떤 시스템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니들이 지켜라 이거죠. 모든 국가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한 일부의 군사력만으로는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안전보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자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외교를 안보외교라고 합니다. 전후 국제환경, 자본주의권, 전쟁 전의 세력균형 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쟁 전이라고 말하는 건 2차 대전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을 패권국으로 하는 패권 시스템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이제 영국이 패권 국가였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원탑이 됐죠. 그 다음에 소련이 이제 올라와서 투탑이 됐고, 그 다음 중국이 올라와서 3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중국은 거의 80년대, 90년대쯤에 이제 탑의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패권 시스템의 특징은 패권국으로의 힘의 집중과 패권국이 국제 공공재를 자신이 부담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당시에 여러 우방 국가들에게 기름이면 기름을 주고 무기면 무기를 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렸어요. 통신망도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 마샬 플랜이 그런 거죠. 유럽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조지은의 마음으로 미국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뻐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거지. 한국이 동남아 어디 있는 나라 같으면 지원해 줬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똑같은 겁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제 친한 척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미국은 핵전력을 중심으로 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후 서방 세계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자국 시장의 일방적인 개방을 통한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안정된 국제금융통화 체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상이 된 거죠. 패권 시스템의 안정은 패권국의 압도적인 파워에 의존하므로 세력권의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미국은 대소련 군비 경쟁을 통해서 군사력의 우위를 사수하려고 하는 한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협력과 경제 원조, 분쟁 지역의 대규모 군사 개입, 신생 독립국의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 공작 등을 통해 세력 확장을 추구합니다. 전후 국제환경 사회주의권은 어땠냐? 그 소련은 공산진영의 패권국으로서 핵전력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블록 내 국가들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경제 원조와 기술 원조 등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체제의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구식민지 체제가 거의 모두 해체되고 신생 독립국들이 국제사회에 대거 출연했고요. 신생 독립국들은 미소 간의 세력 확장 경쟁의 대상이 됐고 일부 국가들은 미소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면서 비동맹 중립과 제3세력을 지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의 발달과 반전평화사상의 확산은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효용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큰 전함이 있으면 큰 전함을 이제 상대편 국가 해역에 뜩 갖다 놓으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페리 제독의 흑선 또는 뭐 제물포 조약을 했던 그 운요 사건 이런 것들인데 핵무기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는 너무 파괴력이 크잖아요. 너무 파괴력이 크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다른 국가를 위협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왜냐면 야, 핵무기를 가지고 야 니네 우리 말 들어 이러면 걔들이 말을 듣습니까? 게다가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우리 쪽이 너무 좀 사람이 나빠 보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핵무기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상대편의 의사를 바꾸도록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또 가만 안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핵 말고 다른 수단을 써야 됐다. 보통 그게 돈인데 다른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의 국익과 외교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논쟁.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되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중편을 멈추고 3강 하편에서 전후 국익과 외교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논쟁, 일본의 안전보장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강 충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